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과정이 반드시 생중계돼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친윤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군요. 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뒤 대야 공격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연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남은 상급심도 빠르게 진행돼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7명 규모의 재판 지연 방지 특별팀을 당내에 꾸리고 이 대표 재판 항소심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후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고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주 선고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하는 게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간 당정 그리고 당내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여당에선 25일까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와 야당을 비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단 우세합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이 여전히 갈등의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친한계에서는 현행법상 개별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이 사건이 커질 경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여권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이 화를 낸 녹취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회유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녹취를 공개하고자 뒷거래를 시도한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 의원 제명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당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1심 선고 이후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와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계속해 찾겠다는 계획인데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하고 대한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대표 외에 다른 대권 후보가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는 과한 해석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를 앞두고 한미 군사작전 계획이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교체용 미사일과 전자장비 등이 들어가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당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병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현 정부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쪽 인사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전에 반입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감사원은 여기에
2급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의 청구로 시작된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즉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어제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회의에서 지난해 제10차 회의의 의정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력, 농업,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사업 현장을 찾아서 올해 추진하는 20개 현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첫 해인 올해 전국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이 확증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군시설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탄도미사일 6발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브리안스크에 있는 군사시설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무기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첫 본토 공습을 단행한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ет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Вот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Шольца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러시아는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 사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바로 발효되고 핵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립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강화에 러시아가 핵 위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서 유럽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전 1000일을 맞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의회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11,000명 수준인 북한군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contingent may grow to 100,000. Putin is focused on winning this war. He will not stop on his own.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갈수록 전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푸틴의 생명줄인 석유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파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y will discuss how we can help Ukraine to prevail. That means more aid, more money,
we have to make available to them, particularly 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come on board.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이유가 북한군의 참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공대지 장거리 무기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가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 반경이 250km에 달합니다. 미 백악관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새 핵교리 발표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유럽에 대한 무책임한 핵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러시아가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등을 막아주는 이동식 방공시설인 KUBM 양산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산하연구소는 생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KUBM이 핵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방사능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 인한 폭발과 잔해, 화재, 자연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오늘 출근길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은 열차 지연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안전운행 매뉴얼을 내세워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쟁의 행위인 준법 운행에 돌입한 겁니다. 특히 지하철 1, 3, 4호선에서 열차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길게는 20분 정도 늦어졌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용 열차 288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모두 8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철 1, 3, 4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앞서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와 함께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철도노조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통공사 노조까지 가세하며 혼잡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지하철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쟁점이 뭡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지나친 구조조정을 강요해 1인 승무원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률은 4년째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준법 투쟁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오늘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내일부터 나흘간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또 제2노조 역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쟁점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은 매점 직원이나 이발사 등 필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종이 대상이고 안전과 관련된 인력 증원 규모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5% 안쪽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이 주최하는 집회로 도심권 일부 교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낮 1시 반부터 숭례문과 광화문 등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본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까지 사전 행진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3시 본 집회 이후에 4시부터 서울역을 거쳐 남영교차로까지 다시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변 차로를 운영해서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고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청약받는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된 것만 127건이 드러났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황혜경 기자, 부정청약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23,839가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두 127건이 적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전입 유형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공장, 심지어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을 하기 위해 브로커가 그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을 한 사례도 한 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하는 부정 청약도 3건 발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층 당첨자와 짜고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생겨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저층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뒤로 빼돌린 채 선착순 공급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또 실제로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 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1명과 30대 1명, 20대 1명 등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지 않아 2시간쯤 뒤 확인해보니 질식해에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 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차량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작동되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 가운데 40대 1명과 30대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발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경찰도 노동부와 함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연구원 3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연구원 등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구원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 과실 여부와 시설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시작이 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시위로 인한 피해가 최대 54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던 학교 측은 불법 행위 책임은 개인이 각자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레커로 적은 반대 문구가 가득하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관 등 점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오늘 오후 공학 전환 등에 관한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었는데 총회에서는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총장 직선제 안건까지 논의해 학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혐오 발언이나 그런 부분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없앤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나 수업 거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학생 등의 신고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재학생 사이 갈등의 파장은 학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고 학생들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학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학 전환을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단체 행동을 멈추라는 학교 측과 논의 자체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어제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 A씨와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인 대자보에는 명예훼손의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 일부가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A 교수는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가 허위 사실이라며 작성자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해온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서모 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주식이 곧 상장이 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80여 명에게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갈취하는 연애 빙자 사기에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에게 14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영국인 항해사라고 소개한 외국인 남성과 SNS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남성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짐을 붙였는데 일본으로 잘못 갔다며 대신 통관비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다른 세관 비용도 내달라는 요구에 A씨는 1억 원을 대출받아 모두 1억 6천만 원을 송금해줬지만 남성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에 이제 휴가차 한국에 놀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my dearest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A씨에게서 돈을 뜯어간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미군이나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국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직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있고 외로움 등 심리적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배송비 등 각종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68회에 걸쳐 1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잇따른 피해 신고에 집중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내 총책인 40대 러시아인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서 해외에 있는 사기 일당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 그리고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이 격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검찰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어이 정적을 제고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주술로 덮으려는 주술 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윤 정권, 전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보아 세계를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시청만 하는 정치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억울하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김건희 여사 구약 성경 암송해 보십시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징역 1년형 감옥 가고 2억 27억 3천만 원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장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면서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죽을 때까지 기소할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기소는요. 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민주당의 반응인데 예. 거꾸로 그냥 일반인들의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 해먹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돈까지 건드리냐. 국민 혈세로 세탁비로 지급한 것만 2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음식 싸고 이런 거는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손님이 왔을 때 과일 접대를 하기 위해서 산 건지 예. 뭐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수용 과일은 이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기 집안 제사 음식을 거기서 뭐 했다. 그리고 그거를 서류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간담회,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마치 한 것처럼.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아들 뭐 병원 예약 무슨 거기 운전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 공사가 정말이지 분간이 안 된 공직자였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정치범인 것처럼 정치 탄압을 보복을 받는 정치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범죄 양상을 보면 이게 그냥 자범입니다. 자범. 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번에 이제 검찰에 추가로 기소가 된 건데 공소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재호 부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차가 6,016만 원, 법인카드가 889만 원, 과일이 2,791만 원, 샌드위치가 685만 원, 세탁비가 27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1억이 넘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기소를 하냐 하는데 검찰의 주장은 이 금액이나 방식을 봤을 때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액도 1억 이상이냐 1억 이냐가 그 제명도 달라지고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이제 배임 횡령을 뛰어넘어서 1억 이상이 되면 이제 국고 횡령죄라든지 뭐 이런 아주 더 가중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1억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탰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6천만 원이 넘는 이제 G80을 샀는데 아예 통째로 이것을 도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지사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대놓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월 렌트료를 한 달에 130만 원, 그다음에 주유료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6천만 원 이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앞으로 나오는 차 말고 다른 차인 거죠? 그거는? 새로 이제 구입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되자마자 구입한 차인데 원래는 이제 뭐 도가 차를 구입할 수 있죠. 뭐 낡은 차는 폐기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관용차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공식 업무가 있을 때 이렇게 신청해서 쓰는 차거든요. 그런데 아예 통째로 그것을 사모용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 문제가 되고 액수도 제일 크게 계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과일값이나 또 심지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심지어는 세탁비 이런 것도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모욕 주기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전직 이제 검사 시절의 특갈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없다라든지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나는 카드 한 장 손 하나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실제적으로 다 암묵적 지시에서 김혜경 씨 재판의 논의대로 한다면 판사의 논의대로 하면 결국 누가 암묵적으로라도 누가 지시했겠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실제로 저 문제를 저렇게 쓴 돈을 그 해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경력금이라든지 격려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죄까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아마 처벌받는 공무원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앞서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샌드위치 먹은 돈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뭐 공무원들 야식비로도 좀 쓴 거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만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것도 있는데 저 이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쭉 그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휴일 업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무슨 업무를 보러 나가서 샌드위치를 먹게 되면은 그건 공적으로 먹은 거니까 그 예산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일제 샴푸를 뭐 청담동 가갖고 사갖고 오라. 그러니까 거의 그 자기 개인 비서 사적인 용무를 담당하는 그다음에 사모님 팀을 만들어갖고 그 배모 씨가 팀장이 돼가지고요. 모든 걸 총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김혜경 씨는 원래 그 분당 순회동 아파트인데 양쪽으로 과일이 다 가고 그러면 그냥 그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 도지사 공적인 업무랑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집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음식 배달을 왜 시킵니까? 지금 뭐 소고기 그림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배모 씨 수행원이 결제한 거지 그거를 도지사가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해명은? 사실은 뭐 그 하나하나까지 알 수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그 배모 씨 같은 경우는 사모님을 위해서 사실은 그 고용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방향은 주어져 있다. 처음부터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을 사실은 경기도청에서 안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 용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모님 팀으로 일했던 조명은 씨나 배모 씨에 대한 급여조차도 사실은 적절하게 서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이렇게 서해진 것 자체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누가 봐도 부적절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부분이 예컨대 다른 도지사 시절 뭐 예컨대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지사 시절의 법화가 얼마나 서해졌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의 문제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검사들의 특활비에 대한 불성실한 어떤 그 자료 제출 요구 이제 이런 요구에 대한 어떤 불성실한 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정당한 방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그 수행원이 결재를 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혜경 씨 1심이 나온 이후에 검찰이 기소한 것도 시점을 좀 유념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 1심에서 이제 벌금 150만 원 그거는 이제 그때 뭐 국회의원 배우자 세 사람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10만 4천 원 그 의혹인데요. 그게 이 혐의에 아주 그 빙산의 일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법화 유용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울해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 정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내쫓기 위해서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였는데 뭐 그 이사 1, 2년 재직 당시에 법화를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바늘 도둑이 아니라 소도둑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 2회도 아니고 지금 3회 재판까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첫 그 재판 결과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생각보다는 세게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격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위정교사 부분은 지금 이제 선거법보다 훨씬 더 과중하게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고려를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자동의 호텔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줄줄이 수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부라고 하는 것은 뭐 당 대표가 거리된 시절에는 뭐 정청래 최고라든지 당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증거가 됐던 호주 출장 사진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게 제시를 처음에 한 건데요. 오늘 이기인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따져보면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배척당했거든요. 그 1심 판결 이후에 고 김문기 씨 아내분에게 직접 연락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는데 수능 시험장에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 네. 네, 이긴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진, 저희가 그 원본을 이긴 최고위원에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원본이고요. 편집본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편집본에 대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작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저 원본 사진 중에 각자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예. 그런 거를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저 원본 중에 일부만을 좀 이렇게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작이라고 안 합니다. 만약 저걸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더군다나 다수당의 대표를 할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이게 이제 이긴 최고위원은 이제 궤변이다라고 했고,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골프 쳤다 안 쳤다 그러니까 뭐 간 사람들이 11사람인데 한 2조 나눠서 친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유동규, 고 김문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이 세 사람만 쳤다, 이렇게 얘기해서 훨씬 더 이러한 변론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사진을 확대했다는 것이 뭐 조작이다 아니다 이기 이전에 예.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그렇고. 예. 또 김영주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국회로 잠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혹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릴 게 있으면 하고, 예산은 대부분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현안 관련해서 본질의 그리고 보충 질의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 국제 정세, 북한 동향,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안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성근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산안과 법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였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현안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현안 관련된 질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이고요.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1만 1,000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되어서 전술 및 또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포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포로나 투항 그리고 사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병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 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선희의 방러 배경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당히 좀 긴 기간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 흔들림 없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러 기간 중에는 러시아 북한 간의 첫 외무장관 전략 대화를 11월 1일 날 실시를 했고 이것은 신조약에 따른 전략적 협력 확대와 반미 연대 강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는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과의 면담을 11월 4일 날 성사시켜냈는데 이것은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해 가면서까지 푸틴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좀 돋보였고 그리고 휴일 날 만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고 갔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희 푸틴 대통령 면담 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아주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에이테킴스 사용 해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한 국정원의 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외교안보적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트럼프 신정부와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두 개의 입장 사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크루스크를 비롯한 러시아에서의 군사 활동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오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현재 전쟁 상태에 있고 두 나라는 모두 심리전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우방 국가의 정보, 우리의 자체 정보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일단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파견된 북한군 규모가 12,000명에서 16,000명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판단한 수치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19,000에서 12,000 사이로 국정원은 보고 있고 19,000이 아니고 19,000에서 12,000 사이로 보고 있고 일부 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소수이긴 하겠지만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다만 그것을 다시 12,000이다, 15,000원이다, 15,000명이다 라고 확정할 근거나 그것의 어떤 유익성? 그렇게 확정해 줄 것에 대한 이익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했을 때 1,900여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수치가 조금 더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설명에 의하면은 군수 장비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거기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 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치의 유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게 되면 당연히 병사들의 희생들이 많아지게 되고 푸틴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에 계속적인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황이 전개가 될 경우에는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11,0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수치가 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현안 질의 과정에서 북한군이 최소한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 국정원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동향 관련 브리핑을 했고요. 그 내용을 여야 간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들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문가 출연 코너가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 그 유족들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심 재판 나온 이후에 이제 아내분과 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딸도 수능 시험장에 약을 챙겨갈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가족들에게는 그 남편 또 아빠의 죽음이 이제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이런 상태가 아닐까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김문기 씨 장례식 하던 날 그 이재명 대표는 부부가 그 빨간 뭐 산타 복장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뭐 그 영상을 촬영한 거를 김문기 씨의 어머님이 보시고 가슴을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김문기 씨 장례식장에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적인 뭐라 그럴까 최소한의 예를 좀 갖췄으면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발인 날 네, 그 영상이 발인 이제 날. 공개가 된 거죠. 아무래도 뭐 촬영은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영상이 이제 그날 공개된 것을 듣고 이제 유족들이 가슴 아파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긴 최고위원 얘기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부분과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대응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전략적으로 또 선거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별개로 자기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하 직원이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으면 사실은 뭐 본인이 직접 가서 유족에게 그야말로 가슴 아프다 이런 말을 해도 누가 그게 배치된다고 그런 것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뭐 그날 그 방송이 틀어진 게 녹화 방송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캠페인을 하는 말하자면 대선 주자 입장에서나 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이 사실은 모든 중국의 많은 장례식장에서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럴수록 본인 아니면 본인의 부인이나 또 빚을 빌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조문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억울해하지 않았겠냐.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간략하게 어쨌든 저 골프 사진,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문제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런 부분은 어차피 오히려 그 항소심에서 저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김문기 씨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부는 인지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건 적극적 거짓말로 자기가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문제를 다루기는 애매하다. 그게 정확하게 판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김문기 씨와 관련된 뭐 사진의 조작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사실은 그 기각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다시 그걸 갖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압박 전략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른 한 축으로는 이 키워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변화와 쇄신에 전력 투구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민생 행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바로 제가 다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상당히 그 사필 규정이고 사법부가 재판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기 반사 이익을 기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사이익 기대하면 안 된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하고 많이 했습니까? 네, 많이 했고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지금 그 집권 세력에게 이 정권 남은 임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누차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된 거는 아니 이거 뭐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워서 자력으로 쟁취한 무슨 그런 결과가 아니잖아요. 사법부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끔 엄정하게 그 판결을 내린 것이지 뭐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득을 기대한다는 거는요. 그건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로소득을 좀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아주 양심적인 그런 그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력으로 뭔가 해보자. 근데 지금 민생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체감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 내일 또 목요일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아마 내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이 그 구성안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민생경제를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그 해당 분야 상임위 그 또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또 지금이 예산 국회 예산 시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민생 거죠. 행보 드라이브는 뭐 한동훈 대표 최근 며칠간의 일정만 봐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중소기업인 간담회 그리고 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 이런 일정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기회를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찬스로 삼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진정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민생 경제를 올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로키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설명도 안 해오고 그 민생 법안, 민생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야 합의로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고 또 여당이 또 혹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야당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민생 경제에 쉽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인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왜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가냐 비판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좀 뚜벅뚜벅 좀 했으면 좋겠다는 협력할 건 생각입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지금 당내에 쇄신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따끔한 뭐 목소리도 있는데 인적 쇄신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총리 얼굴도 굉장히 그런 쇄신을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언론 지상에서 뭐 하마평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당의 중진 정치인들 이런 분들인데 기사에 구체적으로 뭐 거론이 돼서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으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는 분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뭐 보시고 어떤 생각하세요? 이게 다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그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전체 또 각 부처 내각을 이렇게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민생 총리가 좀 등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국무총리로 좀 임명하면은 또 그분은 한국은행 총재로 될 때도 여야 합의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야 합의로 된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 비준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지금 그 처한 이 상황에도 적합한 인물일 수가 있고 전혀 뭐 정치권에 뭐 이렇게 입문한 적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정치적인 색깔은 없이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게 오로지 민생만 챙기는 이런 거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창용 카드도 아이디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그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이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택한다면 민주당이 뭐 쇄신의 의미로 좀 평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평가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얼굴이 많이 보여져 있는 분들은 뭐 야당 입장에서도 좀 거칠게 느낄 수 있고 차라리 전혀 기존의 어떤 여야가 부딪힘이 없었던 분들이 오면 훨씬 더 민주당이 받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변화를 좀 인지하면서 우리 국정에서 말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야당과의 협조도 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모처럼 뭉칠 수 있는 기회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뇌관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가 부모님 명의까지 동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딸 명의도 동원이 됐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명의를 다 동원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는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다른 가족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진시성을 가진 계정에서는 주로 기사나 사설 위주로 올려요. 그래서 친한계가 기사 사설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흔한 성씨인 최영옥, 한지은, 허수옥 계정으로는 대통령 부부와 주위 정치인들을 향한 극렬한 비난, 감정 배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엄청난 미담, 뭐 미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흔한 성씨인 다른 가족들 계정으로는 9월 10일에 막히자마자 등장해서 막 감정적인 글들을 쏟아낸 거죠.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거의 뭐 논문을 쓰듯이 이 계정들을 지금 굉장히 분석하면서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가족 이름이 이렇게 계속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뭐 당무감사를 하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무감사 하기로 한 적 없고요.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하고 수사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강제 조사권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인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당 게시판 문제를 자꾸만 지금 이토록 중차대한 민생 경제가 어렵고 모처럼 만에 윤한 관계가 해빙 무드로 가서 뭔가 이제 일치단결해서 심기일전하고 쇄신에 매진해야 될 때 이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는 사람도 이렇게 특징적인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한 유튜버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 대단한 발견을 했다. 근데 그 유튜버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한동훈 때리기에서 뭐 거기서 뭐 슈퍼챗이라든가 뭐 후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장해찬 씨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한동훈 그 저격수를 자처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는 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는 한 장해찬이라고 하는 뭔가 좀 새로 부활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그냥 한동훈 공격이에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저 소재가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당의 뭐 앞날 또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또 친윤계에서는 이거 좀 원인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즉답은 좀 피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이상한 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 같으면 뭐 당신은 뭐 걸겠나? 예를 들면 장해찬 씨, 뭐 걸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나는 당 대표를 걸겠다 이렇게 바로 그 공세를 퍼부었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오랜 동안 좀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 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이 쌓여가는 것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의 게시판을 눈여겨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해우소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을 꼭 집어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당대표 쫓아내기 기획인가 이런 의심을 들 그런 충분한 의미 있는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게시판에 이름 검색이 갑자기 왜 된 거냐, 여러 가지 배후가 있지 않냐 이런 의혹 속에 천하람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계훈 선임행정관 대통령실에서 면직시키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대표 가족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담당자기 때문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저런 제보는요. 뭐 천하람 의원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았고 양적으로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에요. 의혹. 그러니까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반한동훈 정치 공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했던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까? 반한동훈 공작을 했다 해서 저희가 쇄신 사유로 삼은 게 아니고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데 하여간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아주 그럴듯한 제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그 팩트 체크로 확실하게 뭐 사실 관계가 입증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질 않아요. 저희는. 그 당을 위해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요, 김 교수님. 만약에 이게 정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주장대로 가족이 썼다는 게 드러나도 그게 뭐가 문제냐, 대통령 비난 못하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비난할 반박할 수 있죠.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인지했냐, 또 어떤 조직적으로 시켰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수사를 결과를 해서 나가 몰랐지만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게시판 논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좀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물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 운전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건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익숙한 얼굴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윤영희 시의원이 오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기술의 파급력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영상을 본 사람들 그야말로 빵 터졌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의 반응도 좀 들어보실까요? 묘하게 닮았네요. 네, 닮았죠. 근데 문제는 묘하게 닮았다. 오세훈 시장의 반응도 들어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웃고 그냥 넘어가기엔 딥페이크 범죄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엔 남성 피해자도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남녀 불문하고 범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두 사람. 여성이 살짝 몸을 틀어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와 몸이 난간과 계단에 수차례 부딪히면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옆에 있던 남성이 놀라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죠. 이 여성을 유심히 봐주실까요? 그런데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잽싸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찰나의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여러 대가 몰려다니고 모두 검은 옷차림을 한 걸 보면 일당이 분명해 보이죠. 경찰이 헬기를 띄워서 이들을 추격한 끝에 모두 체포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가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휴대전화 750대 이상이 도난을 당했다가 경찰에 회수됐습니다. 지난 7일 아침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났습니다. 당시 불이 난 건물 위층에는 여성 전용 고시텔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주민이 건물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한 경찰관이 불이 난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데요. 바깥 상황을 몰라서 대피를 미처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잠시 뒤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이 화재 진압에 나설 때에도 이 경찰관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 사람, 바로 지난해 12월에 경찰이 된 오현준 순경입니다. 오순경은 고시원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불난 사실을 알려
4분 만에 주민 22명을 대피시킨 뒤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순경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부업 제도가 마련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법 사채와 악랄한 추심의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부업 등록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가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채 시장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등록제를 통해 음지에 있던 사채업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인적인 고리대와 추심의 폐해는 여전합니다. 우선 진입장벽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있고 1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직원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에 8,597개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증을 몰래 빌려 영업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정 금액이랑 범죄 이력 없고 일정 수료 교육 시간만 이수를 하면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대부업 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미미한 것도 문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경우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인데 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수십 년째 방치해왔습니다. YTN이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탕, 3탕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부업체의 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까지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본금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정한 순자산 규모를 갖춘 업체만 대부업 등록을 허용해 남의 돈을 끌어다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불법 추심할 가능성을 줄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본금 제도 가면 은행 대출 받다가 그 돈으로 고리 대부업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불법 사채를 조장하는 제도 환경을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는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처벌 강화 등 추가 보완책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에 연구원 3명이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3명이 보이질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라는 이 공장 관계자의 말을 확보했는데요. 숨진 연구원 가운데 30대, 40대 각각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나머지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차량 한 대를 넣고 극한 환경을 만들어서 성능을 살피는 곳으로 당시 연구원들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에 이 현대차에서는 지금까지 사망 사건이 3번 발생을 했고 5명이 숨졌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이 차량 테스트를 하다가 연구원들이 질식했다는 이 소식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전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성능 테스트를 실내에서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극히 이제 드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현대 자동차 내에서는 지금 실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가스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다 알고 있었겠지만 네. 어떤 상황인지 이런 조치들이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성능 테스트를 하면은 실외에서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기가스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어떤 배기가스의 어떤 주제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 조치가 꼭 필요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으로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찰이나 현대 측에서는 지금 그 체인버라고 하는 실내 공간의 환기 장치가 지금 미작동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체인버요. 그것도 네, 체인버 자체 환기 장치가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체인버 실내 내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배출이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자동차 엔진에 우리가 배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 배기통에 배기 덕트를 이용해서 체인버 밖으로 배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 배기 덕트에서 혹시 누출되지 않았을까, 배기가스가. 이런 예측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배기 덕트가 있지만은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흡기 밸브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나 흡기 밸브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전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경우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들 이로 인해서 질식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적용이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고요. 네. 지금 앞에서 임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시행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해당 담당자, 안전책임자, 안전총괄자를 어떤 책임에서 처벌되어 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외에 최고 경영자, 그 사장 또는 그 대표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조치나 보건의 확보를 미흡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부를 떠나가지고 과실치사상의 어떤 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판례를 이제 적용해 보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어떤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늘 진행이 되는 합동감식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 사고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분석해봤습니다. 협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며 강력한 경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이 자료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션단은 국내외 환경변화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엔 우주선 시험 발사를 함께 지켜보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타공인 실세로 자리 잡은 머스크의 우주 사업에도 내년부터 순풍이 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우주 발사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맞아들입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끌어안으며 친밀감을 과시하더니 전망대로 나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 시험 발사 장면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That's the ship that is now going around the Earth. So if you want to maybe get a better view, if you come, let's go. 스타쉽 발사는 이번이 6번째. 대통령 당선인까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지난달 5차 발사 땐 이뤄냈던 로켓팔로 1단 추진체 잡기가 실패한 겁니다. 발사대로 돌아가지 못한 추진체는 대신 멕시코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2단부 스타쉽은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폭발 없이 인도양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만큼 스페이스X가 발사 허가를 받는 게 내년부터 더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스타쉽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달에 보내고 더 나아가 화성에 착륙한다는 머스크의 야심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 본토에 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위협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떨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그 브리안스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모스크바에서 한 380km 남서쪽으로 위치돼 있어요. 이제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쿠르스크에서는 약 북쪽이죠. 쿠르스크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쿠르스크가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 예,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으로 이걸 사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쿠르스크거든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이 돼가지고 이제 쿠르스크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참전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지금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겨냥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하진 않고 거기 거리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모스크바와 비교적 가깝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면 그 브리안스크주의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 이제 제1046 무기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기와 장비의 지속적인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에이테크임스 사용을 허용받은 직후의 첫 번째 공격에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러시아 측에서는 대부분을 격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별로 손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타격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러시아 주장을 우리가 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5발은 완전히 요격을 했고 한 발은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피해 없어. 그렇다면 뭐 굳이 핵무기를 흔들면서 우크라이나를 협박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에이테크임스 사용 허용 직후에 지금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 서명, 이 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 자체만 봐도 러시아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이테크임스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스톰 섀도우라든지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확전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하는 무기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그걸 허용해 준 그 명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군의 러시아 군 지원이다. 침략전쟁에 참여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그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푸틴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푸틴과 크렘린궁의 반응을 보면 명백히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핵무기 사용 조건을 이제 완화하고 있는 건데 푸틴이 핵무기 언급하는 거는 그냥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가 어제 1000일이 됐거든요. 거의 3년이 다 돼갑니다. 뭐 일주일 열흘 내에 끝날 것 같지만 엄청난 기간이 길어졌고 결국 푸틴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불량배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고 도움을 받는 그런 아주 처량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주요 계기 때마다 푸틴은 핵카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핵 사용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중대한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내년 1월 20일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뭐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최고의 혹이다. 자기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혹이라고 딱 판단하면서 모든 역량을 지금 집중해서 공격에 힘을 쏟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푸틴이 핵카드를 꺼내고 교리를 조정을 했는데 그 쓰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푸틴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네. 어쨌든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나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 자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동맹국과 또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지난 4년을 그렇게 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그 국민들을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제사회와 함께 이건 막아야 된다. 적어도 푸틴이 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 우크라이나도 선전을 했죠. 지금까지 끌어온 걸 보면.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의 국토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엄청 적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견디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은 푸틴의 침략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뭔가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작 이렇게 전쟁 벌려놓으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지금 왜 일을 벌이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바이든 대 트럼프 지금 입장 차이가 미국 내에 상당히 좀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릴 겁니다. 그 생각들이.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측근이죠. 최근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허용은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외교안보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죠. 이분도 그런 얘기,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런 미국의 어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한 파병 규모 관련해서는 거의 뭐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10만 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둔 것인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지금 전쟁이 얼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입된 병력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파병된 인원은 뭐 6개월, 1년 또 이 교환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 인원이 10만 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북한이 합니다. 그 정도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인원만 보내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지원은 러시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장비나 무기나 군복이나 심지어는 모든 뭐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자체를 취시하고 지금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0명이니까 가능하지 늘어나면은 불가능하죠. 뭐 지금 10,000명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하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고 위험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뭐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고를 했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방문을 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타진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피로 맺은 혈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위험하고 도박과 같은 모험과 같은 이런 결단이지만 뭐 수많은 탄약 미사일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병력까지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굳건한 동맹을 맺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결국은 김정은 세습 체제를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2번 연달아 만났고 이후에 지금 푸틴이 지난 6월에 김정은을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순서는 이제 푸틴도 김정은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순서는 맞죠.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는지 지금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 그것과 관련해서 최선희가 방러 일정을 늘려가 처음에는 사실 푸틴 만날 계획이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루 이틀 지연되면서 만났습니다. 아마 만나서 김정은의 의사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확답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러 관계 이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이제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병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확전으로 가는 건데 트럼프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계속 늘리고 푸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이든 종전이든 맞으려면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정은이 푸틴을 돕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종결시켜야 자기가 이 전쟁 종결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고 그렇다면 푸틴도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계산대로 될 수 있을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본인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말과 그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정전협상, 휴전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1953년 한국에서 맺은 정전협정과 같은 그런 형태의 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선 또는 나토 국가들, 인접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그 계산이 과연 맞아 떨어질지 오히려 푸틴이 불리한 상황에서 끝나게 된다면 김정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 달성률이 높다고 유명하긴 하지만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 공약은 지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예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간 추웠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초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었죠. 이젠 그 정도로 춥진 않지만 오늘도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최근에 날이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되는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영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하는 가운데 밤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